우리 3-1은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당연히 설명하는 글을 읽을 거고, 자, 설명하는 글 안에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설명 방법이 쓰였고 이 설명 방법의 특징, 그러니까 대상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그럼 이 부분에서 대상에 대한 정보는 이런 거야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부분의 중심 내용까지 찾게 되죠. 그래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대상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글의 짜임까지도 알아서 전체적인 흐름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는 설명하는 글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 자, 어떤 대상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라고 했어. 지식이나 정보는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한다. 내 의견이나 내 생각, 내 주관은 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를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아주 쉽게 풀이를 해서 제시하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부릅니다. 설명하는 글은 굉장히 짜임새가 정해져 있는 체계적인 글이야. 어떤 체계로 정해져 있냐? 우리 처음 부분에서는 처음은 일단 자, 대상과 글을 쓰게 된 동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 대상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독자가 일단 이 정보가 알고 싶어야 읽게 되거든. 그럼 작가는 앞부분에 이 정보를 독자로 하여금 알고 싶게,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처음 부분은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내용들도 들어가요. 질문을 던진다든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흥미를 끌어줄 수 있고, 중간 부분에서는 자, 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부분은 중간입니다. 자, 우리 중간 부분이 그러니까 이 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설명하는 글의 끝부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고 중요 내용을 강조하거나 혹은 당부 또는 앞으로의 전망 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라는 것.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거고요. 짜임새 있게 처음, 중간, 끝, 요 짜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설명 방법 파악하면서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짜임새까지 볼 거라고 했어. 자,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은 되도록 넣지 않습니다. 만약 내 의견을 살짝 넣고 싶다 그럼 맨 끝에 살짝 넣어줄 수 있고, 처음 중간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독자에게 이해하게 설명해주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어는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설명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우리 설명 방법은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설명 방법을 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 정의는 내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개념어를 사용해야 돼. 근데 독자가 이 개념어를 잘 모를 것 같아. 그럼 이것의 뜻을 한번 풀어줘야 돼. 자, 이렇게 대상의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걸 정의라고 해요. 뜻을 밝힌다, 개념을 설명한다. 뭐뭐란, 뭐뭐다. 뭐뭐란, 뭐뭐를 의미한다.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 이런 표현으로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우리 주변에 친숙한 예가 있어. 이걸 들어서 독자가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도와주는 걸 예시. 예로 보일시, 보여준다. 자, 그래서 어떤 거? 자,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주는 거를 예시라고 불러줘요. 자, 비교 대조는 세트. 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줄 건데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자, 공통점이면 비교라고 했고 차이점이면 대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전설과 민담은 두 가지를 견줘서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공통점, 비교,
전설은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민담은 증거물이 없다. 증거물의 유무라는 차이점으로 설명하니까 이 부분은 되죠. 자, 그 다음 분류와 구분. 자, 분류와 구분은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이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나눠주면 구분이라고 부르고 종류별로 묶어주면 분류라고 해. 그래서 보통 상위 개념을 하위 갈래로 나눠주면 구분, 하위 갈래를 상위 그 종류로 묶어주면 분류라고 불러주고요. 보통 그냥 종류로 이야기하면 종류, 그럼 그냥 분류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인과.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 자, 꼭 원인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보면 오늘은 눈이 와서 원인, 땅이 질퍽질퍽하다 결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먼저 나오고 뒤에 뭐뭐기 때문이다 하고 원인이 나오기도 해요. 자, 마지막 분석. 자,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그래서 구성 요소, 부분으로 나눠요. 어떤 하나의 대상을 쪼개주는 겁니다.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시계 중에 태엽 하나를 들고 와서 이게 시계다. 말이 안 되죠? 아니죠. 이거는 시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분석이야. 근데 내가 시계를 가지고 이건 손목시계, 이거는 벽시계. 자, 바로 어디에다가 둘 거냐, 그러니까 손에 걸 거냐, 벽에 걸 거냐, 세워둘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벽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 나눌 수 있지. 이건 시계의 종류죠. 이렇게 되면 분류 구분.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이 아래로 가서 우리 이번에는 설명 방법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건데 이 적절성을 평가할 땐 뭐 할 거냐면 설명 방법의 특성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정의를 썼어. 자, 그럼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쉬웠어. 그래서 적절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뭔지 알지?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럼 우리 설명 방법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했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글의 구조, 짜임까지 봐야 돼. 자, 그럼 우리 먼저 나오는 건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서 얘기해 볼 건데,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 나오죠. 데이비드 호크니, 풍덩이라는 그림이야. 우리 그림이니까 뭐예요? 눈으로 봅니다. 근데 이건 제목이 풍덩이죠. 그러면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풍덩 소리네. 자, 풍덩 소리를 뭘로 나타내주고 있어? 그림으로. 그럼 얘가 전달하려고 했던 건 뭐니? 풍덩이라는 소리야. 사람이 물에 빵 빠지면서 나는 풍덩 소리를 나타낼 건데 어떻게? 보이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타내는 것보다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바로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공감각. 자, 공감각 중에서도 뭐가 나올 거냐면 소리를 그림으로 바꿔서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를 설명해 볼 거야. 자, 우리 제목에서 그림에서 들려온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림을 예로 들어서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청각, 원래 귀로 듣는 건데 시각화, 시각으로 바꿔줬다. 우리 화자는 될 화자,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청각인데 시각으로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 또 우리 문제 풀 때 공감각이 나타나 있는 식구를 찾으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는 공감각만 나오면 되는 경우가 가장 쉬운 문제고 사실 그거보다는 공감각들을 쫙 보여주고 이 중에 청각의 시각화만 골라 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얘가 말하려는 게 소리인데 표현은 보이는 것처럼 바뀌었어. 이런 걸 골라야 돼. 예를 들면 자욱한 풀벌레 소리 이런 표현이 있어. 풀벌레 소리잖아. 그럼 귀로 듣는 건데 자욱하다고 했지. 그럼 자욱한 거 안개처럼 자욱한 거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을 청각의 시각화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설명할 내용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 뭐가 나와요? 시를 먼저 짠 보여줘. 그럼 시가 나왔으니까 어때? 왜 시가 나왔을까? 재미도 있고 흥미도 끌겠죠. 그리고 내가 설명하려는 게 공감각이라는 것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공감각에 대해서 이해도 도와줄 거고 설명 대상도 소개가 될 거고 그리고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부분에 뭘 넣어준다? 시를 먼저 넣어준다. 자, 그럼 가를 보시면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다. 공백이라는 건 이렇게 텅 빈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 시골의 시계가 여인 손길을 저어. 자, 여인 손길이면 시계바늘이 될 거고 그럼 손길을 저었다? 의인법이 되겠지? 자, 열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자, 고탑은 높을 꽃자, 높은 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색이 바랜 성교당의 지붕 위에 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여기가 공감각이 나오고 있죠. 분수처럼 흩어지면서 푸른 색깔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그 지붕 위에서는 뭐가 들리는 거야?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종소리니까 청각인데 이 종소리가 퍼지는 것이 마치 분수처럼 푸르게 퍼진다 라는 느낌으로 바꿔준 거야. 청각을 시각으로 바꿔줬다. 청각의 시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강균의 시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크게 낭독해 보세요. 자, 이렇게 구어체를 사용하면 어때요? 딱딱한 느낌이 좀 덜 들고 약간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에서 좀 부드럽게 친근하게 하려고 구어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크게 낭독해 보세요.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네요. 종소리에서 색깔까지도 보는군요. 자, 이런 게 공감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균의 시 외인촌. 자, 이걸 왜 보여준다? 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첫 번째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시를 넣어줬다. 자, 두 번째 설명 대상이 공감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해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계속 보면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죠. 공감각이란, 자, 우리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자, 공감각이란 하고 공감각의 뜻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고 있지? 바로 뭐다?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공감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봤더니 공감각이 뭔지 잘 몰랐는데 공감각의 정의가 사용되어서 공감각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적절하다라고 평가하는 거. 넘어갑니다. 자, 우리 처음 부분에는 공감각의 뜻이니까 정의가 사용됐고요. 자,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정의를 사용해서 공감각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가 막 나와야 되겠지.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자, 그러면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뭐 할 거냐면 예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 거예요. 그래서 풍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자, 그래서 풍덩 소리를 그림으로 바꿨다. 청각의 시각화다. 자,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자, 우리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중심 내용 물어보는 것도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한 비법, 비결, 방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한 방법, 비결, 요소. 자, 어떻게 보겠다?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자, 먼저 색채를 살펴볼까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자, 먼저 뭘 보겠다? 색채. 수영장에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에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아크릴 물감은 유화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다음은 기법입니다.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네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내비가 다이빙할 때의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죠. 끝으로 구도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지요. 여기까지. 자, 바로 풍덩 소리를 눈으로 보게 한 방법, 요소를 뭘로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림 안에 있는 색채, 그림 안에 나타나 있는 기법, 그림 속의 구도. 자,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다. 자, 그 다음 중심 내용은 뭐가 나오냐?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자,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은 이유. 자,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그 멋진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면서 풍덩 소리를 듣는데 방해를 받았겠죠? 즉,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크니는 우리가 상상의 귀로 풍덩 소리를 듣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 상상의 귀로 풍덩 소리를 듣기를 바란 것. 자, 상상력은 공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에 나타난 공감각. 자, 그러면 어떻게 공감각을 표현했습니까? 그림 안에 구성 요소 3개로 나눠서 쪼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채, 기법, 구도적. 자, 색채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 우리 지금 위에 보면, 자, 그쵸? 강렬하다. 자, 기법은 붓질로 거칠게 칠한 물보라와 롤러로 매끈하게 칠한 파란 물의 대비. 자, 구도는 수평선, 대각선이 수직선과 대비를 이룬다. 자, 그러면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요.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합니다. 자,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2로 넘어가면 이번엔 또 다른 그림을 예로 듭니다. 자, 기모득의 아전. 근데 뒤집혀 있지. 자, 한국화가 기모득은 아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군요. 자, 기모득의 아 역시 예시죠.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 소리거든요. 그러면 왜 아자를 거꾸로 썼을까요? 자, 중심 내용.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예요. 다음은 아자를 바로 쓰면 글자로 익히지만 거꾸로 쓴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꾸로 쓴 아는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의 짙고, 열분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이죠. 아자를 고른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자, 아자를 고른 이유.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갇히게 되죠. 자, 바로 형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미가 아니라 형태를 보여주려고.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자를 고른 이유들이 나왔고, 사람들은 감탄할 때도 탄식할 때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예시. 자, 어떤 강렬한 감정을 아로 표현하는지 예로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어.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 이번엔 이거. 자,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은 일단 이 그림에 뭘 보래? 이응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이응 얘기했고, 허공에 떠 있는 데다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아를 발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현상을 이응에 표현한 것이에요. 반면 모음 아는 붓에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네요.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모음 아에 담은 것이죠. 자, 이응과 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석. 그림을 이루고 있는 자음 이응과 모음 아자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김호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그러니까 형태만 빌려서 온 그림과는 다르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왜 한글을 빌린다?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2. 자, 아자를 거꾸로 써서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 아를 상상하게 하는 아자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했다? 이응과 아를 나눠서 분석해서 설명해요. 이응, 먹물의 짙고 엷은 부분을 통해 아를 발음할 때 생기는 성대의 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선을 그어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을 표현했죠. 자, 그래서 라는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하여 소리와 글자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던 거? 소리와 여기 다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그림 작품을 창조했다. 여기까지가 중간이야. 끝났어. 이제 끝입니다. 자, 끝에서는 이제 요약 정리 마무리 강조.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자, 지금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쓴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은 뭐랬어?
예술작품과 가까워지는 거라 그랬어. 왜? 뭘 믿고? 자, 봐봐. 이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어떻다? 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요. 자, 이번 기회에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했고요. 자, 어린 시절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하면서 잃어버린다. 자,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 7배나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해라?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이다. 라는 것. 자, 그럼 우리 학습활동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글의 설명 대상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이 글이 설명하는 대상은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과 디모드의 그림 R을 활용해서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 따라서 이 글이 설명하는 대상은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이다. 자, 그러면 두 미술 작품에서 공감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아볼까? 우리 여기서도 분석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 그리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고 물보라만 그렸어요. 자, 키모드의 R은요, R을 거꾸로 써서 그림으로 보이게 했어. 글자가 아니라 그림처럼.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 아자를 상상하게 합니다. 자, 두 그림 모두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그림들이죠. 그래서 두 그림 모두 공감각이 드러난 작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이 설명 방법은 꼭 다 알아야 돼. 자, 정의 대상의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방법. 뭐뭐는 뭐뭐다.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 뭐뭐는 뭐뭐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예시,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해서 설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 예컨대, 아니면 쭉 나열하고 뭐뭐 등이 있다 해도 예시야. 자, 비교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자, 분류구분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이 있어야 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줍니다. 자, 인과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거고요. 자,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 구성 요소로 나누면 분석. 그럼 여기 사용된 설명 방법 볼까? 공감각이라 뭐했어? 공감각의 뜻을 풀어줬어. 뜻이니까 정의. 자, 그러면 풍덩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 또는 눈에 보이게 한 방법 어떻게 설명했어? 바로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 나눕니다.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자, 색채,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 자, 요소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색채 볼까요? 기법 볼까요? 끝으로 구도인데요. 자, 요소별로 나눠주지. 자, 그러니까 풍덩에서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방법을 색채, 기법, 구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분석입니다. 요소별로 나누는 걸 분석이라고 하죠. 넘어가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구조라고 했어요. 자, 처음은 공감각이란 자, 공감각의 뜻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하나의 감각 우리 여기 있어. 다른 영역의 감각. 자,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 공감각의 뜻을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정의. 순간 1. 공감각이 드러난 미술작품 풍덩을 예로 들었죠.
귀로 듣는 풍경 소리를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예시 1. 공감각이 드러난 미술 작품 아. 예시 2.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게 표현했다. 자, 끝. 공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공감각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할 것을 권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처음하고 중간 끝 구조로 봤더니 뭐가 사용돼요? 정의와 예시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주로 정의, 예시를 사용해서 대상을 설명했다. 자, 그러면 이런 설명 방법을 쓴 이유는 예로 든 그림을 살펴보며 공감각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적절성도 한번 평가해 볼까? 자, 나는 공감각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쓴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공감각이라는 말이 어려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까 이해하기 쉬웠거든. 자, 두 번째는 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경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각각의 요소, 분석이니까 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글을 읽으니까 그림에 관한 설명이 더 잘 이해되었거든. 자, 그래서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해 넣어주시고 넘어가요. 그럼 이번에는 글에 쓰인 다양한 설명 방법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여기서는 설명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지문 안에서 찾는 문제들도 나오니까 좀 꼼꼼하게 봐줘야 돼. 가를 먼저 보시면 독도 주변의 해전은 자 여기서 설명 대상은 독도 주변의 해전 여기가 설명 대상 자,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대륙붕 지형은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아 물고기의 산란에도 유리해. 그래서 독도 주변에는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독도 주변에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결과, 인과죠. 자, 인과의 방법을 사용해서 독도 주변에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결과. 자, 원인은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어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도 많고 수심이 얕아서 산란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이 만들어져요. 원인, 결과, 얘가 다시 원인, 결과. 자, 나로 가면 우리 종은 서양 종과 다르다. 우리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어? 다르다. 두 개를 견줘서 차이점으로 설명할 겁니다. 바로 설명 대상은 우리 종과 서양 종의 특성이에요. 자, 다르다 했으니까 뭐예요? 대종. 자, 서양종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자주 보았듯 종 위쪽이 좁고 아래쪽은 벌어져 있다. 종 속의 세먹대기로 종의 안쪽을 두드려 친다. 주로 높은 곳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종소리는 가늘고 높다. 또한 종의 몸통을 주로 황동으로 만들었으므로 대체로 누런색을 띈다. 자, 카드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 그래서 안에 구슬이 들려있고 자, 아까 그 고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높이 있어요. 줄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줄을 당겨서 치는 거예요. 만화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영화나 만화. 자, 우리 종은 자 이번에 우리 종은 몸통선이 부드럽게 내려오다 아래쪽이 요렇게 모아집니다. 요렇게 도심각종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야. 자, 우리 종은 서양종과 달리 커다란 나무 막대로 옆에 막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밀면서 칩니다. 자, 종의 바깥쪽을 쳐서 소리를 낸다. 종을 치는 나무 막대를 당목이라고 하는데 종 바로 옆에 매달아 놓는다.
우리 종은 땅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 걸어놓기 때문에 종소리가 아래쪽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굵직하면서 은은한 소리가 난다. 또한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푸른색을 띈다.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종과 서양 종의 차이점을 혹은 우리 종과 서양 종의 특성을 대조해서 설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시면, 자, 1번, 가나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찾고 내용을 정리해라. 은근 이거 내용 정리하는 거 이거랑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자, 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독도 주변의 해저.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독도 주변의 해저는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어요. 이러한 지형은 물고기에 먹이가 많고 수심이 얕아서 산란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지죠. 자, 나는 서양종과 우리종이에요. 자, 서양종은 종 위쪽이 좁고 아래쪽은 벌어져 있죠. 우리 벌어져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나? 그쵸? 벌어져 있다. 자, 우리 종은 아랫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습니다. 자, 소리는요. 서양은 종 속의 세막대기로 종의 안쪽을 두드려 쳐서 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나무 막대로 종의 바깥쪽을 쳐서 소리를 내요. 자, 서양은 가늘고 높은 소리가 나고요. 우리는 굵직하고 은은한 소리가 납니다. 서양은 황동으로 만들어 누런색을 띠고요. 우리는 청동으로 만들어 푸른색을 띠죠. 넘어가시면 자, 가나에 쓰인 설명 방법과 그 효과 파악하기. 자, 가는 인과죠. 대륙붕 지형이 황금 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나는 대조, 서양종과 우리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게 해줬다. 자, 3번 가면 가나를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설명 방법. 이것도 문제 간혹 나옵니다. 자, 독도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까? 어류, 갑각류 등 다른 종류도 있을 거야. 다 다른 종류가 있을 거야. 그럼 종류별로 나눠서 설명할 거니까 분류를 쓸 거야. 자, 우리나라에는 대표하는 종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예시를 써야겠지? 또 독도 주변의 어장의 어획량을 저희가 황금어장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지역과 차이점, 대조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에밀레종을 예시로 들어서 우리 종의 모양과 소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기는 됐고 우리 그럼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고 나서 더 나갈게요. 그럼 뒤에 문제 결과 적용까지 봅시다. 자,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설명 방법의 적절성 판단하기라고 했어. 자, 좋은 소음도 있다. 자, 의문문으로 표현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고요. 백색 소음 효과라고 했으니까 백색 소음은 좋은 소음이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우리 가부터 보시면 소음은 보통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보시라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소음은 이런 거야. 자, 소음의 뜻을 밝혀주는 정의. 자, 소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자,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듣는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소리가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애타게 보채고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나 아기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예를 들었으니까 예시. 자, 무엇의 예?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음 중에서도 좋은 소음이 있다. 어떤 소음이 좋은 소음일까? 자, 그럼 설명 대상은 좋은 소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그럼 가가 처음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음의 뜻, 정의, 아기 울음소리는 예로 드는 예시. 여기까지가 처음.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써볼까? 처음. 중간. 소음은 특정 음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과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뉜다. 자, 소음을 종류별로 나눠줬어.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눠줬죠. 종류별로 나눠줬으니까 분류. 백색 소음이란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나뉘듯 다양한 음높이의 소리를 합하면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이 된다. 백색 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에는 비 오는 소리, 폭포수 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등 아이고 왜 올라가? 이 있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소음 중에도 백색 소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예시. 자,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백색 소음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간 1. 자, 이제부터 나오는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가 중간 2야. 자, 일반적인 소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이런 결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자, 우리 다양한 실험을 예로 들어줄 거야. 자, 다양한 실험을 예로 들어주면 어때요?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올라가겠지? 자, 이제 실험을 예로 들 건데 이제부터 실험 나오는 건 다 예시야. 계속 중간 2입니다. 넘어가면 자, 여기서부터 사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백색 소음을 주변 소음보다 약 10dB 높게 들려주고 일주일을 지냈더니 근무할 때 직원들의 잡담이나 불필요한 신체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다.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달 후 백색 소음을 껐더니 서로 심심해하면서 업무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다. 뭐예요? 예시 1. 실험 예시. 즉, 백색 소음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집중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자, 바로 집중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두 번째 실험, 남녀 중학생에게 자연의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서 고등학생 수준의 단어를 5분간 암기하게 하였더니 평소보다 학업 성취도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얘도 예시, 두 번째 실험 예시. 어떤 효과가 있다?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자. 자, 그래서 옆에는 사무실 백색 소음이 집중도를 높였다는 실험을 예로 들어줬다. 자, 이번에는 백색 소음을 들려주었을 때의 뇌파 반응 검사를 한번 해봤어. 이들 실험 결과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부터 할까? 한 외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피실험자에게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했더니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의 정도를 나타나는 알파파가 많이 증가했다. 예시 3. 이는 뇌파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심력의 안정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역시 실험이니까 예시죠.
자, 한편 생후 3, 4개월 된 아기가 울 때 태아 때부터 들었음직한 심장 박동 소리, 숨쉬는 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 등을 녹음해서 들려주었더니 뜻밖의 아기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엄마의 품을 찾아 더 애타게 울었다. 이때 텔레비전의 빈 채널에서 나오는 슉 하는 소리를 들려주면 울던 아기가 걸음을 멈추고 안정감을 찾는다. 어떤 부모는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울던 아기가 안정을 찾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부드러운 비닐봉지를 만지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아기가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시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례 예시. 자, 바로 어떻다? 신생아를 달래는 이런 소리. 자, 백색소음은 신생아를 달래준다.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백색 소음이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중간 2. 자, 백색 소음의 효과 혹은 백색 소음의 영향. 자, 이렇듯 백색 소음은 생활 주변의 자연 소리와 비슷하여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의 요약 정리하는 부분. 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백색 소음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백색 소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백색 소음이 인간에게 두루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 기대감을 밝히면서 마무리.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짜임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 처음은 소음의 뜻과 소음 기준의 주관성. 자, 소음의 뜻 설명할 때는 뭐 나왔어요? 정의. 소음의 기준의 주관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기 울음소리를 예로 들어줬죠? 자, 중간 1, 소음의 종류와. 자, 종류를 나눠줬으니까 뭐였어? 분류였어. 자, 백색 소음의 예를 들어주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백색 소음의 예를 들었죠? 예시. 자, 중간 2에서는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어떻게 영향을 설명했냐면 다양한 실험 결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예시가 사용되죠. 실험 결과 백색 소음이 우리가 뭐였니? 업무 집중도였죠? 업무 효율성과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 잠깐만. 자, 그 다음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도 준다고 했고요. 자, 또 아기 울음을 멈추고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예시가 쭉 들어가고 끝에서는 자, 백색 소음의 영향과 자칫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연구에 대해 기대를 밝히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주제는 바로 백색 소음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가나에 쓰인 설명 방법. 가에서는 정의를 사용해서 소음의 개념, 소음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했고요. 또 예시를 사용해서 아기 울음소리를 예로 들어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또 나에서는 분류를 사용해서 소음의 종류를 나눠줘요. 보통 우리 나눠주면 구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종류이기 때문에 분류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 학교에서 엄격하게 구분이다 라고 하면 구분으로 알아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분류도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자, 나에서는 백색 소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소리를 예로 들었으니까 예시. 자, 적절성을 판단해 볼까? 자, 가에는 설명 방법 적절하게 쓰였다. 가를 읽으면서 소음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아기 울음소리와 관련된 예를 보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자, 또 나에는 설명 방법이 역시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읽으면서 소음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았고 백색 소음이 어떤 소리인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설명 방법 중간 이에는 전체적으로 예시가 사용되죠. 자, 백색 소음의 긍정적 영향을 라마바에서 구체적인 실험의 예로 보여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그럼 다 됐고 우리 소단원까지 풀어볼게요.